네.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관계연 조사 공부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품사들을 쭉 보면 체연부터 관계연까지 공부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용언이죠. 그렇죠? 근데 용언은요, 좀 이야기할 것들이 꽤 많아서 선생님이 세 차시 동안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세 차시 동안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언이라고 하는 이 명칭부터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용언이라는 말이 용자가 무슨 용자인 것 같아요? 부를 용? 부를 용자? 쓸 용자를 써요. 쓸 용자. 그런데 실제 용언이라고 하는 말을 뭐 써서 용언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활용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활용. 용언이 하는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서술의 기능을 해요. 서술의 기능.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체언이랑 뭐라고 했어요? 용언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체언은 문장 내에 있어서 주요 성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용언은 그것을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품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리죠? 마스크 때문에. 네. 안 들려요? 네.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그럼 마스크 좀 내려도 돼요? 네. 그래서 용언은 문장 내에 서술의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언은 다 서술성이라는 걸 가져요. 예를 들면 그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좋은 사람 라고 했을 때 좋은이라고 하는 요 말이 하는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그렇지, 얘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얘의 문장 선문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기본형은 뭐야? 좋다. 좋다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품사는 사실 용언입니다. 정확하게는 형용사인데, 문장 내에서 지금 관형어의 기능, 즉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의 기능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서술의 기능을 하느냐? 자,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얘를 풀었으면 뭐냐면 사람이 뭐하다? 좋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안겨있다고 막 표현을 하거든요. 안겨있다. 꼭 안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기본 기능 장착하고 있는 기능은 뭐다? 서술의 기능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사. 자, 동사는요, 우리 그 주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걸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뭔지 여러분 다 알죠? 의미상으로는. 동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왼쪽에 있는 것만 우선 알아두십시오.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자동사, 타동사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요? 네. 자동사, 타동사의 어떤 차이가 뭐예요? 목적어가 목적어를 갖추느냐예요. 자동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자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안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그때는 바로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이사르가 죽었다라고 하는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죠. 뭐만 있어요? 주어만 있다는 거죠. 반면에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죽이다라고 하는 동작이 물론 주어가 그걸 행하기도 했지만 그 동작이 카이사르에게도 미쳤잖아요. 대상에게도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죽다라고 하는 단어와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별개의 단어인 거 알죠? 네. 죽다는 뭐야? 카이사르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동이라고 해요. 반면에 죽이다는 뭐냐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에게 죽다라고 하는 동작에 이르도록 만든 거야. 그렇게 시킨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동. 뒤에서 여러분 피동이나 사동은 뒤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 대충 알겠죠? 그런데 양용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학교를 갔다 한다면 가다는 여러분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철수가 학교에 갔다로 쓸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쓸 수 있잖아요. 이때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본다는 거야? 자동사로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동사와 타동사 둘로 쓸 수 있는 동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양용 동사. 둘 할 때 양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동사다라고 해서 양용 동사라고 부릅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철수는 민수와 닮았다 이런 문장을 민수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민수를 닮았다로 쓸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용 동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됐고요. 자, 그러면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번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간략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능동사라고 하는 건요, 주어가 스스로 어떤 동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피동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능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잡다라고 하는 동작 있죠? 네. 얘를 직접 동작한 애가 주어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동작을 한 애가 있고 그것을 당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동작주라고 불러요. 얘는 동작주, 피동작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동이 별게 아닌 게, 피동작주가 주어가 되면 피동작주가 주어가 되면 그게 피동문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도둑이 주어가 되면 바로 피동문이 됩니다. 그렇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도둑이 주어가 되도록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만듭니다.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 피동문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적어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피동문은 여러분 자동사다에서 피자 이렇게 기억하면 나중에 사동사랑 구분이 좀 수월해요. 사동사는 어때요? 목적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동사는 어때요? 목적어 없어요. 피동사는 자동사다. 기억만 해두면 좀 구분하기 쉽겠죠. 자, 주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능동도 그렇고 피동도 그렇고 다 주동이야. 누굴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힌 것도 자기가 잡힌 거야. 그래서 얘는 둘 다 주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피동이냐 사동이냐를 따지는 게, 그러니까 능동과 피동을 같이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는 낼 수 있고, 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는 낼 수 있는데, 피동이 주동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주동사는요, 아이가 밥을 먹었다 하면서 지금 아이가 직접 먹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주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동사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밥을 먹도록 하는데 다른 주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거죠. 밥을 먹은 건 누구예요? 아이인데 그걸 시키는 사람이 주어가 될 때 우리 사동사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죽은 건 누구야? 죽다라고 하는 동작은 누가 있어? 카이사르가 있잖아. 근데 얘가 주어가 아니라 카이사르가 죽도록 만든 애가 주어인 거야.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사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여러분 문장 표현 공부할 때 선생님과 또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꺼졌니? 꺼진 거 아니죠? 네. 혹시 찍어야 돼요? 오늘 영상 선생님 올릴 거니까 그거 보세요. 자, 형용사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는요, 좀 익숙한 말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성질과 상태. 주어가 갖고 있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 형용사라고 해요. 성질, 상태 줄여서 뭐라고 해요? 성상. 그래서 형용사도 대부분이 성상 형용사입니다. 우리 관형사도 그렇고 부사에도 그렇고 다 성상 관형사, 성상 부사가 있었죠. 성상 형용사도 선생님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시 형용사도 있어요. 지시하면 이제 뭐 떠올라야 돼요? 앞말이 저로 시작하는 말들. 그렇죠? 또는 미지의 어떤 의미나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지시라고 우리가 부른다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로 시작하면서 또는 그로 시작하면서 저로 시작하면서 끝은 용언이니까 다로 끝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그렇죠? 너도 그렇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나오는 그 문구잖아요. 그렇다를 좀 우리가 느렸으면 뭐가 될까요? 그러하다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말이 바로 지시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들은 입맛에 어떻소처럼 어떠하다도 뭐예요? 어떠하다 미지칭이지만, 그렇죠? 미지칭이지만 얘도
지시 형용사에 넣는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러한은 뭘까요? 품사가. 이러한 품사. 얘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렇죠? 다만 기는 문장 성분을 뭘 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용어. 음식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며주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관용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대신에 뭘 쓰고 있는가? 그냥 받침 니은을 어미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저 어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서 보겠지만 관형사형 어미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불러요. 용언이 뭐의 기능을 하도록 만든다? 관용어의 기능. 관형어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도 여전히 무슨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 용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 갖고 있다. 서술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음식이 이러하다라는 말이 여기 안겨 있는 거예요. 음식이 이러하다. 자, 그러면 성상형용사, 지시형용사 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상형용사라고 해요. 좋다, 그렇죠? 뭐 맛있다 이런 것들 다 우리 성상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시험 문제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성상형용사에서 두 가지 또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자세히 보아다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 형용사죠, 그렇죠? 형용사인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성상형용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시험에 안 냈다는 거예요.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없어서 선생님도 이거 가르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내신엔 요 내용은 안 냈어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네. 주관형용사라는 게 있고 객관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나요? 아니요. 여름이 좋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동의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맛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주관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맛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맛있다 이런 건 주관적이고. 그런데 먹물은 까맣다 이건 어때요? 객관적인 편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럴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뭐 그렇게 까만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기를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만큼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슴의 목은 긴가요? 사슴의 목이 길다. 긴 편이지만 인간에 비하면 긴 편이지만 기린에 비하면 어때? 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형용사, 객관형용사. 객관형용사도 약간 주관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미만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 알려줄 텐데요. 딱 요거 하나 넣으면 돼요. 뭐냐면 아하다를 넣으면 돼요. 아하다. 자, 좋아하다 되죠. 네. 맛있어 한다 되죠. 네. 그렇죠? 나는 삼겹살을 맛있어해. 좋아한다 이런 건 되지만 까맣다를에다가 아한다를 넣으면 까매한다란 말 돼요? 아니요. 나는 기린의 목을 길어해 돼요?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 아하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 안 되고 주관형용사는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시험에 내진 않았으니까 얘는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동사, 형용사가 사실 둘 다 용언이고 서술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마치 관형사랑 부사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듯이 동사와 형용사가 이 동사가 갖고 있는 이 의미상의 특징, 형용사가 갖고 있는 의미상의 특징만으로는 구분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요. 사실 한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동사, 형용사는 어지간한 건 다 구분이 돼요. 볼게요. 일단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요? 동사, 형용사?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해요? 혹시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해요? 명령과 청유를 해봤을 때? 좋아. 그것도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바로 는입니다. 요 는은요, 여러분 계속 기억해 놓으세요. 는. 선어바람이 는. 이 형태로 니은도 있어요. 니은. 자, 동사는요, 는을 쓸 수 있지만 형용사는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먹는다로 해서 는이 있었지만 여러분 가다 같은 경우 뭐가 돼요? 간다. 해서 니은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쁘다 밑에 요 니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용사는 는을 쓸 수가 없고요. 동사는 는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는의 기능이 뭘까요? 현재. 뭐라고? 맞아요. 현재 의미를 넣어줘요. 먹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여러분, 그냥 먹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먹다, 가다 했을 때 여러분 시제가 잘 분명하게 느껴져요. 먹다라고 했을 때 과거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시제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는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먹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분명한 현재가 되죠. 네. 그런데 형용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꽃이 옆에 앞에 피어 있어. 그래서 가서 예쁘다. 어때요? 과거야? 분명한 현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는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썼어요. 옛날부터. 형용사 안에는 선어말함이 는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에는 는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는이 나오는데 관형사형어미 는이에요. 아까 이러한 할 때 밑에 니은 받침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관형사형어미인데 관형사형어미 는을 쓸 수 있느냐 여부예요. 동사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사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는 쓸 수가 네. 없습니다. 선생님 니은 썼잖아요. 니은은요 는과는 달라요. 자, 니은 얘도 니은만 써볼게요. 먹은 물, 먹는 물, 먹은 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먹는 물은 지금 네가 먹는 물이 무엇이니? 현재 의미 났죠. 너 지금 먹은 물 뭐야? 하면 이미 뱃속에 들어갔어. 그렇죠. 과거의 의미. 그렇죠. 자, 은은 과거의 의미고요. 는은 현재의 의미야. 근데 형용사에서는 어때요? 예쁜 사람 했을 때 이게 과거야? 얘도 현재야. 그러니까 형용사는요. 현재 시제 선어말함이 따로 없다고 보면 돼. 니은을 그냥 쓰면 그 자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는을 관형사형함이 는을 쓸 필요가 역시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목적의 어미러, 의도의 어미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목적의 의미러, 의도의 의미러. 자, 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먹으러 가 하면은 내가 뭐 하러 간다고? 목적이 뭐라고? 먹으러 가는. 그렇죠? 먹으러 가 가능하지만 예쁘러 가다는 돼요, 안 돼요? 예쁘려 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하면 동사는 어쨌든 동작이나 작용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는 주어진 어지간한 것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사회에서 예뻐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학의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예뻐질 수 있지만 어쨌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과 주어진 성질과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목적과 의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미를 쓰는 것이 형용사는 부자연스럽고 동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실 이 네 번째 기준만 가지고도 구분이 되는데 는구나를 써보는 거예요. 는구나. 감탄형 어미 같은 경우에 는구나. 너 잘 먹는구나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는구나를 쓸 수 있으면 그건 뭐게? 동사입니다. 그런데 예쁘는구나 돼요? 안 돼요. 예쁘구나입니다. 사실 이 는구나는요. 요 앞에 있는 는이 사실상 뭐예요? 얘야. 얘를 쓸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그래서 먹는구나, 예쁘구나, 그렇죠? 는구나를 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동사형용사는 충분히 어지간한 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여러분이 동사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해줬던 거, 명령청유를 쓸 수 있느냐? 명령청유를 쓸 수 있느냐? 명령청유는 동사에는 쓸 수 있고 형용사에는 쓰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랑 비슷해. 말했지만 동작이나 작용은 내가 뭔가 시켰을 때 변화를 일으키기가 쉬워. 먹어 하면 바로 먹으면 돼. 근데 예뻐라 하면 이게 지금 당장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물론 노력하면 시간이 걸려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 청유가 동사에서는 가능하지만 형용사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뻐라, 좀 예쁘자, 이런 것들은 쓰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 그런데 이 명령과 청유만 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려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형용사라고 해서 명령 청유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말 품사가 뭘 것 같아요? 건강하다. 건강하다 현재죠. 그리고 건강한은 안 되잖아. 건강한은 안 되니까 건강한, 그렇죠? 건강하러 가 이런 말 안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하다는 형용사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데 명령충이라고 써볼까요? 건강해라. 야 우리 건강하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자의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을 담아서는 형용사도 명령과 청유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이 위에 네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는만 기억하면 되지 뭐. 그렇죠? 자, 다섯 가지 기준 알겠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제 동사 형용사를 구분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늙다와 젊다는 반대말이죠. 네. 서로 반이어잖아요. 그런데 서로 품사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늙다와 젊다는 품사가 서로 달라요. 보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기준만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목적과 의도의 그 어미는 뺐어요. 네 가지만 가지고 보자면 늙다는요, 참고로 동사고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왠지 볼게요. 야, 늙는다.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라는 표현 쓰죠. 저 는 넣을 수 있지만 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젊다만 되죠. 형용사란 얘기예요. 자, 늙는. 나 지금 늙는 중이야.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늙는 중이야 라는 표현 쓰잖아요. 늙은 사람이란 말 쓰긴 써요. 그렇죠? 근데 말했지만 은을 썼을 때와 는을 썼을 때 의미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늙은 하면 뭐야? 이미 늙은 거야. 늙는 하면은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현재의 의미가 좀 더 강해지죠. 자, 아무튼 늙는. 근데 젊는이란 말이 있어요? 젊다는 무조건 젊은이에요. 그렇죠? 는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는구나를 쓸 수 있지만 젊는구나는 쓸 수 없어요. 젊구나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야 늙어라, 야 늙자 이런 말을 잘 쓰진 않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젊어라, 젊자 물론 뭐 쓸 수도 있어. 이거 뭐 썼다고 해서 야 뭐 틀렸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령과 청유는 좀 어색하다. 둘 다 좀 어색한 편이다. 그런데 위의 기준을 봤을 때 늙다는 동사로 형용사는 젊다는 형용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둘의 품사는 다르게 나와요. 늙다는 무조건 동사, 젊다는 형용사.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있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있다 어떤 의미예요?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 있어?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 오늘 이동 수업 안 하니까 교실에 있어 하면 그건 어떤 뜻이야? 거기 어디 머물러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는 다이어야 사실 있다는. 근데 있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없다죠, 그렇죠? 없다와 있다 둘의 품사를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다는요, 있는다 쓸 수 있나요? 있는다. 그러니까 교실에 있는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가은이가 빨간 펜이 있는다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빨간 펜이 있다라고 하지 있는다라고 안 하죠. 그렇죠? 잠깐만, 교실에 있는다와 빨간 펜이 있다는 의미 차이가 좀 있죠. 빨간 펜이 있다는 뭐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존재한다는 뜻이고, 교실에 있는다는 뭐예요? 머문다는 뜻이죠.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다, 있다만 쓸 수 있는 것도 있다. 자, 그리고 관형사형어미 는은 어떨까요? 야 교실에 있는 사람 누구야? 했을 때 있는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혹시 빨간 펜 있는 사람? 여기서는 있는을 또 쓸 수 있어요. 앞에 형용사처럼 쓰였던 가지고 있다에도요 관형사형어미 는은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했지만 이 중에 아까 명령 청유가 안 되더라도 동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역으로 명령 청유가 되더라도 형용사일 수도 있잖아. 건강해라 이런 것들. 그렇죠? 얘는 는이 붙을 수도 있지만 형용사로 분류해요. 왜냐면 나머지 것들이 또 안 돼. 볼게요. 자, 는구나를 붙여볼게요. 너 지금 교실에 있는구나. 가능하죠? 네. 그렇죠? 있는구나 쓸 수 있지만 빨간 펜이 있는구나 돼야 안 돼요? 있구나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명령 해볼까요? 교실에 있어라.
우리 교실에 있자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빨간 펜이 있어라. 빨간 펜 있자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얘는 있다를 쓸 수가 그 명령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없다는 없을까요? 없다. 없다. 없다도 한번 넣어볼까요? 없는다 있어요? 없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없는은 돼요, 안 돼요? 없는은 또 돼. 없는은 또 돼. 그렇죠? 마치 얘처럼 없는 돼. 그러면 없구나야, 없는구나야? 없구나. 명령할 수 있나요? 먹어라, 먹어라네. 없어라. 없어라, 없자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존재한다, 소유한다라는 의미의 있다의 완벽한 반이어고, 얘랑은 좀 사실상 의미 차이가 좀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동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동사로 쓸 때와 형용사로 쓸 때의 의미 차이가 조금 있다. 그렇죠? 동사로 쓸 때는 뭐다? 머물다 라는 의미고요. 형용사로 쓸 때는 뭐다? 소유하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로 쓴다. 그렇죠? 여러분, 한 개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했죠? 품사 통용의 예입니다. 있다. 반면에 없다는 어때요? 없다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없다는. 이해됐죠? 그렇죠? 어렵나요? 아니에요. 볼만하죠? 그래도 괜찮죠? 네.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문법학자들이 좀 찝찝한 거야. 이게 다 없는 다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있다 없다만 가지고 품사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 있다 없다 두 단어만 가지고 존재사라고 해서, 그래서 막 품사 한 11개를 분류하는 분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품사를 존재사라고 하는 거 만들자. 이거는 일반적인 동사 형용사가 아니다. 있다가 어떻게 동사냐, 그지? 하면서 이렇게 설정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 문법은 아니에요. 주류 학자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예문이야. 예문, 이런 예문을 쓸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실제 문제, 요 책에 없어요. 책에 없고 요거만 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은 A를 참고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공부했으니까. 자, 보기의 예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자, A 보겠습니다. 영희가 밥을 먹었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지금 대신에 는이 쓰였네요. 근데 꽃이 예뻤다는 돼. 근데 꽃이 예쁜다는 돼요? 안 된다는 거. 지금 A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뭔 것 같아요? 동사에는 현재 시제를 쓸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어떻다? 쓸 수 없다. 그래서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호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B 보겠습니다. 영희야 밥 먹어라. 영희야 밥 먹자. 이 동사는 명령형을 쓸 수 있고, 예뻐라 예쁘자는 안 되죠. 뭐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형용사는 명령,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맞죠? 쉽네. C. 밥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의도와 목적의 연결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쁘려고 미용실에 가거나 예쁘러 미용실에 가는 것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형용사와 결합하기 어려워. 맞는 얘기네요. 거의 다 맞는 얘기네. 4번. 나에게는 돈이 있다. 돈이 있는 사람. 이거만 보면 여러분 뭐 같아요? 있다? 있는이 됐으니까 뭐 같아? 동사 같지?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에게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 여기도 는이 쓰였는데 여러분 없다가 동사였나요? 아니요. 형용사였죠? 네. 그리고 여기서 있다도요. 나에게는 돈이 있다는 되지만 돈이 있는다는 돼야 하나요? 안 돼요. 돈이 있구나예요? 있는구나예요? 있구나. 있구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동사가. 형용사. 형용사예요. 근데 선지 볼게요. 있다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 아니에요. 땡. 동사가 아니라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로 쓰고 있다. 일단 여러분 선지만 봐도 없다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크다와 길다. 여기 보면은 나무가 크다, 나무가 쓱쓱 큰다, 머리카락이 길다, 머리카락이 잘 긴다. 지금 예문이 나와 있는데 나무가 크다는 여러분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야. 그렇죠? 근데 나무가 쑥쑥 큰다는요? 동사. 동사 어떻게 알았어요? 니은 받침 쓰였죠? 네. 이거 뭐야?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동사란 동사.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긴다. 니은 들어갔죠? 응. 그래서 현재 시제에 쓰였기 때문에 동사 길. 있어요. 자꾸 최대 촬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 네. 자 아무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를 참고하여 나의 활동을 할 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는 안 읽어볼게요. 나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에 걸맞은 옷을 입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걸맞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걸맞다. 형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걸맞는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걸맞은이 맞아요. 걸맞은. 그래서 현재 시제 관형 사용어미 는이 걸맞다에 결합하지 못하므로 걸맞은은 형용사이다. 맞죠? 네. 그렇죠? 자 현재 시제 관형 사용어미 는이 길다에 결합했으므로 기는은 동사이다. 자 길다 뒤에 는이 붙었죠? 네. 그러면 동사 맞아요. 그렇죠? 현재 시제 는은 어디밖에 못 붙는다? 동사에만. 붙는다. 그렇죠? 동사에 붙게. 맞아요. 자, 디귿. 지금 동생이 형보다 키가 크다였는데 자, 현재 시제 선어말함이 니은이 크다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크다는 형용사이다. 자, 지금은 동생이 형보다 키가 큰다. 어색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크다는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예요. 맞는 맥이죠. 자, 4번.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고자가 새로워지다에 결합하였으므로 새로워지고자는 동사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말의 품사를 따져볼까요? 새로워지다. 다 대신에 뭘 붙여보는데? 새로워지는구나 하면 뭐야? 동사야. 그렇죠? 그리고 이 어미가 사실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미가 맞아요. 여기 나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과 의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어미가 붙을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 동사라고 했죠. 동사. 맞아요. 정답은 뭐겠어요? 5번인 것 같아요. 명령형어미 어라가 가엾다에 결합했으므로 가엾어라는 동사이다. 여러분 이게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가엾어라 이게 명령이야? 아니에요. 가여우라는 얘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딱 해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감탄형 어미예요. 감탄형 어미. 탄식할 때 하는 어미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짤막하게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용어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짤막한 용어의 활용에 대한 소개인데 선생님이 아까 이 용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활용이라는 말에 왔어요. 여러분 혹시 국어사전 찾아보면 기본형이라는 말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활용형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알아요? 네. 자,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가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동사나 형용사는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가변어다 보니까 가고, 가면, 가지처럼 어미가 계속 바뀌죠? 네. 이런 바뀌는 형태의 단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용형이라고 불러요. 활용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활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실제 일상 언어에 사용하는 그 활용의 뜻이 아니라 문법에서는 이런 의미를 써요.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형상. 그렇게 해서 도출된 그 단어들을 우리가 활용형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다른 어미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 다가 붙어도 우리가 활용했다고 말하고요. 먹어, 먹지, 먹고, 먹니, 먹으면처럼 다른 어미들이 이렇게 번갈아서 결합하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용언의 활용에는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뭐냐면 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고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활용이 뭘까요? 활용을 할 때 어떻다? 규칙적이다. 불규칙 활용은요? 조금 예외가 있고 우리가 규칙으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먼저 규칙 활용을 먼저 볼게요. 규칙 활용은요 일단 이게 제일 많아. 어간 어미가 만났을 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 그래서 아까 먹다 같은 경우에 보면 먹이랑 다가 만났을 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먹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안 변해. 지를 붙였어. 먹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해. 먹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간 어미가 만났을 때 그거의 형태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규칙 활용이라고 불러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형태가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형태가 변하는데 그 변화를 규칙적으로 설명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봐요. 근데 그 개수가 많진 않아요. 딱 몇 개냐면 2개입니다. 2개. 딱 2개의 규칙 활용이 있어요. 변하지만 규칙으로 설명 가능한 게 2개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엄청 많아. 그래서 얘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형태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해. 변하는데 그 이유를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짓이라고 하는 말에 다를 결합했어요. 형태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죠? 짓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안 변했잖아요. 근데 짓에다가 선생님이 어를 더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집을 지었다, 지어가 되잖아요. 지금 시옷이 어떻게 됐어? 떨어지면서 어간의 형태가 변했어요. 근데 얘 왜 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뭐야? 시옷 안 떨어지잖아.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왜 유지가 되고 얘는 떨어질까요? 발음? 왜일까? 이유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 지어라고 발음하는 거. 시옷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이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많다. 짓다처럼. 그렇죠? 되게 많은데 그러면 형태가 변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규칙 활용 2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불규칙 활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리을 규칙 활용, 의 규칙 활용 이 2가지가 형태가 변하지만 규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인데요. 여러분 사실 구면이야. 이미 여러분 얘네 알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리을 탈락이에요. 의 규칙 활용은요, 의 탈락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렇지. 의문론에서 여러분 탈락 부분에서 봤던 녀석들이에요. 자, 어간,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특정 어미가 오면 리을이 떨어집니다. 특정 어미 기억나죠? 나보시오. 뭐라고? 나보시오. 리은, 비읍, 시, 오를 만나면 리을이 떨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리을 규칙 활용이에요. 자, 울다. 울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니은, 비읍, 시, 오로 시작하는 어미를 갖다 줬더니 리을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맞아요. 이건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어미 뭐라고요? 나보시오. 니은, 비읍, 시, 오. 기억하면 돼요. 의규칙 활용은요. 의로 끝나는 어간 뒤에 뭐가 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크다 어간 뭐예요? 크에 모음어미 어를 더했더니 뭐가 돼요? 커가 됩니다. 의가 떨어져서 커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의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어렵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나머지 불규칙 활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마치겠습니다.